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과 경력 개발 네 번째 시간으로 나의 숨은 창의적 재능으로 자존감 키우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 약점도 가지고 있죠. 그럼 그 강점, 약점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도 40대 중반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저의 강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되게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약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한 5분 안에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금방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 약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는 인내심과 끈기가 좀 없는 편이고 남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좀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하는 성격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깔끔하지 못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고, 어느 정도 좀 아주 말끔하지 않고 주변을 좀 약간 어, 지저분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 5분도 아니고 한 2분 안에 저의 단점, 뭐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세 가지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강점은 뭘까요? 저도 사실 저의 강점을 이야기하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3년째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동일하게 제가 수업에 가면 물어봐요. 당신 강점이 뭔지 자기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 한 5분 안에. 그러면 대부분 좀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회에서 만난 분들도, 또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들도 보면 남이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에 오기 전까지,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대부분의 공부, 누구나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체육하고 미술을 잘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움직이고 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성향상. 그리고 이제 그림은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림을 많이 학원도 보내시고 가르쳤는데, 그림에 흥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림을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보다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취미도 있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거는 즐거워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듣거나 뭐 그걸 잘해가지고 어릴 때 상을 받아보거나 이런 기억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점을 살려주는 교육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교육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런 특기가 있고 장점이 있어서 이 분야로 나중에 직업도 얻고 일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이런 교육들보다는 모든 거를 다 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저도 자녀가 두 명인데 아들은 굉장히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암기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어학 같은데 굉장히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쪽 외국어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여건만 된다면 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가,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또 뭐 역사를 외우고 뭐 이런 것들에 인문학적인 특징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아들한테 만약에 뭐 의사가 돈을 잘 버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가야 된다, 뭐 너는 아니면은 앞으로는 이공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가 될 테니까 너는 공대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그 아이가 원하고 그 아이가 특기를 가지고 있는 교육 쪽에 부모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욕심, 뭐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지원이 아니라 강요가 되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도 지금 직업은 예전보다 굉장히 카테고리도 많아지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고 이렇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라는 게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만 비교를 해봐도 물론 사회의 변화 속도는 빠르고 느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사람의 체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사회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들이나 새로운 기계들이나 뭐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뭐 사는 집에 뭐 전기 배선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전기 기술자를 부른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이제 공고를 졸업하고 전기 기술을 가진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죠.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해주시면 물론 그분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리를 잘 하지만 뭐 전기라고 해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리가 좀 엉성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뭐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걸 다 기술을 한 사람이 다 아는 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이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전기 기술자니까. 그 전기 쪽에 모르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이걸 수리를 하러 온 전기 기술자니까 라는 생각에 그냥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뭐 반복돼서 또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면 그분들은 이제 다시 오게 되면 조금 뭐 가격을 할인해 준다던가 좀 공짜로 고쳐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회가 운영이 되어 왔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뭐 저희가 속칭 많이 쓰는 검색 엔진 특정 브랜드를 홍보를 하면 안 되니까 내 땡땡도 있고 구땡도 있고 이렇죠.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형광등이 고장났다 그러면 형광등 고장 이렇게 검색을 해서 기술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 잘 안 된다 그럼 에어컨 전기 뭐 이렇게 해서 기술자를 찾지 옛날처럼 전기 기사 뭐 이런 식으로 기술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지금 계신 기술자분들도 봐주실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가면 더 세분화되고 더 전문화될 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않 반대로 막 포괄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무슨 뭐 전지전능하게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나중에 폭은 넓힐 수 있지만 특정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냥 평생 살아가는 데서도 있었고, 자기가 예전에는 저희가 모든 거를 잘하는 사람, 지금도 뭐 사실이긴 하지만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데, 모든 거를 잘하는 사람,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대우를 받고 살던 시대가 과거라면, 지금은 사실은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고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뭐 훨씬 더 좋은 포지션에 가고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사실. 가장 쉬운 부분들,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부분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방송국, 이렇게 하면은, 방송국은 뭐 굉장히 전문화된 기관이긴 하지만, 방송국에 보면, 그 연예인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뭐, 과거에는 뭐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뭐 뽑혀야 되고, 연습생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막 훈련을 받고, 또 전문성을 가진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육성하고 TV에다 내보내서 띄우고 막 이렇게 하려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 사람의 뭐 예능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굉장히 잠재적인 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좁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유튜브나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해서도 수입을 올리고 먹고 살고 연예인 못지않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뭘 해보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특기도 발견하고 자기 강점이 뭔지, 그리고 또 남들이 자기 강점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자세히 들었겠죠. 그 사람이 이제 뭐 유튜브를 해서 뭐 먹방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이름을 떨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먹방 크리에이터인 사람은 특기는 먹는 거겠죠. 강점은 남들보다 몇 배 먹고 잘 먹는 거. 그런 부분일 텐데, 근데 그거는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뭐 친구가 아 너 진짜 뭐 얼마를 먹는 거냐, 나보다 몇 배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걸 발견하고 자기가 그걸 활용한 부분들이 더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자기의 강점을 발견해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 사회가 많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플랫폼이나 채널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우리 강점을 충분히 활용해서도 뭐 하나의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저희가 보통 뭐 창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직이란 말 좀 어색하긴 한데, 하여튼 뭐 창직이란 말을 써요.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는 그 창직이라는 부분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의 특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용해서 파생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도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특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발견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보통 이제 과거에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서울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다중지능 이론은 뭐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뭐 해외에서나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론이기는 한데,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지능, 뭐 학문적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이제 저희가 영어에서는 스터디라고 얘기하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지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지적 능력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걸 다중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그냥 공부만 주구장창 잘해오고 공부만 뭐 잘하고 시험 점수를 많이 받고 이런 애들의 세상이었다면, 지금 뭐 시험 점수를 많이 받지 않아도 또 이제 공부만 주구장창 잘하지 않아도 또 다른 걸 가지고 특기를 살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8가지의 지능이 있다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딱 8가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2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3가지, 4가지를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종류를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의 이해도 쉽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중지능에서는 8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이제 순서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맨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간 친화 지능이에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대인관계가 좋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죠.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 참 뭐라 그럴까, 참 부럽기도 하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새로운 걸 얻기도 하고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저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친화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잘 형성하고, 먼저 잘 만들고 유지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에이브라임 링컨, 미국 대통령이죠. 그리고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이죠. 그리고 이제 간디, 어, 간디는 수도자죠. 이제 인도의 수도자 간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친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예시예요. 그 다음은 저희가 자기 성찰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성찰 지능은 자신을 잘 파악하고 표출하는 거예요. 자신의 심리나 자신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밖으로 잘 이야기를 하는,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심리학이라는 거를, 심리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심리학이라는 거를 세상에 정리해서 내보낸 사람, 예, 프로이드, 독일 사람이죠. 이제 철학자이자 의사이자 이런 프로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 잠깐 이야기를 하면, 프로이드하고 여러분도 이제 예전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프로이드랑 동일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거의 다 큰 주류죠. 주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사실 프로이드 심리학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죠. 프로이드 심리학은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를 이야기하는 게 프로이드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간 게 아들러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 아들러 이렇게 두 사람이 비슷한 시대에 많이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이드가 훨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나 봐요. 우세하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들러 심리학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을 정립한 프로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 우리나라의 수도승이시죠. 굉장히 철학적인 책도 많이 내시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 그리고 이제 시인이죠.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이런 사람이 이상. 이제 소설가이자 시인인데, 이제 이상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날개라는 뭐 영화로도 옛날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책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죠. 수학능력 시험에도 많이 나왔을래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이상의 날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또 남한테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연지능이에요. 자연지능은 환경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뭐 그냥 주변 환경 할 때 환경이 아니고요. 진짜 환경, 뭐 친환경 할 때 환경이에요.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자연 친화적이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허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허주는 이제 한의학을 잘 실천한 사람이고, 이제 자연에서 약초를 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연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파브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쯤 봤죠. 파브르 건충기. 그 파브르 건충기는, 파브르가 굉장히 자연을 관찰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후대에 굉장히 많이 남은 책이기도 하니까요. 곤충하면 파브르 이렇게 얘기할 만큼 파브르 건충기를 쓴 파브르가 있고요. 그리고 윤모부 박사, 윤모부 교수님이시죠. 이분은 이제 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하고, 예전엔 TV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엔 연로하셔서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지능이 뛰어난 분들, 이제 우리가 사는 뭐 자연과 굉장히 더불어서 잘 인식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저희가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것 자체의 단어만 들어도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뭐 도로, 그림, 지도, 입체 등을 구성하고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그냥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얘기만 해도 우리가 뭐 미술이나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뭐 토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피카소가 있습니다. 피카소는 뭐 게르니카로 대표가 되죠. 추상주의 화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피카소는 이제 공간의 재구성, 뭐 시점의 재구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피카소가 있고요. 가우디, 가우디는 지금도 이제 파밀리아 성당이 건축이 되고 있죠. 스페인에서. 스페인 건축가로는 뭐 저도 가우디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우디는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브랜드로도 많이 차용이 돼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우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겠지만 이제 디즈니만은 안 본 사람 없겠죠. 한 번 본 사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고 여러 번 본 사람만 있는 월트 디즈니. 그 월트 디즈니도 그 만화라는 걸 그리면서, 사실 만화라는 거는 그림이 하나 이렇게 딱 평면적이죠.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2D의 평면적인 그림이었는데, 그걸 이제 만화하고 영사 기술을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 만화는 한 컷 한 컷 움직여야, 이제 한 컷 한 컷을 넘어가야지 사람의 움직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림인데, 그걸 연속적으로 따다닥 붙여서 만화 영화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월트 디즈니는 죽고 나서도, 디즈니는 정말 여러분도 많이 봤을 텐데 겨울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지능이 있는데요. 음악지능은 뭐 음악지능이라는 말 자체로도 설명이 됩니다. 음과 박자를 쉽게 느끼고 창조하는 능력. 이런 사람들은 뭐 작곡가라든지 아니면 연주자라든지 뭐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들도 이런 음악 지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모차르트, 뭐 베토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명훈 지휘자님, 이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음악을 조합해내고 소리를 만들고 뭐 이런 능력 굉장히 탁월하죠.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연주자나 작곡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편곡자로도 유명한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악가 조수미 씨,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이분들보다는 뭐 이제 BTS, BTS를 만든 방시혁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이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겠죠. 방시혁 프로듀서는 제가 이제 저 고등학교 같은 곳을 나오셔서 얘기를 좀 들어본 적도 있는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 미학과라는 걸 나온 사람인데, 원래 이렇게 작곡을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작곡, 머리가 좋은가 봐요. 작곡이라는 걸 배워서 금방 그렇게 히트송을 만들어낼 정도면. 그래서 음악 지능이 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신체 운동 지능이에요. 이것도 음악 지능과 마찬가지로 춤, 운동, 연기 등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 여기서는 저희가 뭐 슬랩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으로 이렇게 막 넘어지거나 막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보여서 이렇게 남을 웃기는 코미디, 이거를 처음 이제 시도하고 유명해진 사람,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한테는 찰리 채플린, 저도 사실 뭐 찰리 채플린 그렇게 본 적은 없지만 어, 이제 무성 영화 시대에 굉장히 몸으로 남에게 웃음을 많이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그런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추락 사고로 더 유명해진, 여러분은 사실 이 골퍼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여러분 세대는 뭐 박인비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유명할 것 같은데, 이제 남자 골퍼로 유명했던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쓰리박이라는 프로로 많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세 사람도 신체 운동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박찬호죠. 박찬호. 예전에 이제 코리안 특급이라고 불렸던 LA 다저스 투수로 이름을 떨쳤던 분이죠. 박찬호. 제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박지성이죠. 박지성 뭐 여러분도 좋아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전북팀의 어드바이저로 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미국의, 아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유명한 팀에서 뛰었고, 예전에 이제 아인트호반이라고 네덜란드 팀에서도 뭐 히딩크의 황태자다 뭐 이렇게 불리면서 뛰었던 굉장히 뛰어난 축구 선수죠. 그리고 이제 박세리. 박세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박세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 골프는 잘 못 칩니다만, 근데 타이거 우즈 이상으로 박세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논리수학지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을 잘 익히고 만들어낸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람이 논리적인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한테도 제가 이제 몇 주가 지나고 MBTI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지능이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면 저는 언어 쪽 지능하고요. 이제 인간 친화 지능,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어하고 인간 친화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전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검사를 해보면 이제 언어 쪽 지능은 되게 많이 발달돼 여전히 괜찮은가 봐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근데 요즘에는 그 논리적인 부분들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특성이에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6년 그 정도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 16년 동안 5년 정도는 제가 유통이나 물류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계속 대하고 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여러분이 그런 직업을 알진 모르겠는데, 유통회사에 가면 이제 가맹 사업을 하는데 가맹주들 트레이닝을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주들이 처음 오면 기술도 없고 뭐 지식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때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일을 계속 했어서 이런 검사를 하면 언어하고 인간 친화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 친화 쪽은 오히려 점수가 별로 안 높습니다. 예. 보통 정도의 점수고요. 논리 수학 쪽이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게 제가 그 후로 한 5년 이후로 10년 넘게는 계속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컨설턴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은 원래 아닐 수도 있어요. 후천적으로 이제 노력을 한 거니까. 필요한 게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고 남을 잘 설득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컨설턴트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도 뭐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 논리 수학 지능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점수가 올라왔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이제 접하죠. 사진도 되게 유명한 사진, 혀를 내민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예전에는 우유 브랜드로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아인슈타인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스티븐 호킹 박사, 뭐 블랙홀이라든지 이제 우주에 대한 이론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라는 걸 처음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고 윈도우라는 걸 처음 개발한 빌 게이츠.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 지구 환경이나 인구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논리 수학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수학자들이나 이제 뭐 공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지능들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다중재능 이론은 이렇게 8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안 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지능이 있습니다. 언어지능.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말재주와 글솜씨로 세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요즘에 많이 TV에 나오시는 유느님, 유재석 씨도 이렇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언어지능이라는 거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또 이제 남이 이야기를 한 것도 잘 해석을 해내고 하는 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듣고 말하고 하는 거를 듣고 쓰고 말하고 듣기 쓰기 말하기를 모두 언어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어지능은 사실 뭐 특정 누구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과거와 달리 문서 같은 것도 굉장히 뭐 디지털 문서로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정보 같은 것도 예전에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지 정보를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여러분도 이렇게 긴 정보를 잘 이해하고 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짧은 단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을 습득을 할 때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이쪽으로도 언어지능은 상당히 앞으로의 사회에서,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사회에선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율리어스 시저라든지, 시저 많이 알죠. 시저 샐러드도 시저한테 나온 거고, 그리고 공화정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율리어스 시저. 그리고 이제 뭐 셰익스피어, 여러분 많이 이제 셰익스피어 하면 모를 수도 있지만 죽느냐 사느냐 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다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들에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지만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인지는 잘 모르죠. 뭐 셰익스피어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뭐 핫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 좀 뛰어난 사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한데 이제 김영하 작가님, 예전에 여러분이 알쓸신잡이라는 프로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김영하 작가님 작품을 저도 많이 읽는데 굉장히 이런 언어 지능이 뛰어난 분 같아요. 그분도 경영학과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8가지를 사람이 가지고는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가지로 분류를 해놨지만 8가지 아니고 뭐 10가지, 20가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8가지를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중에 사람이 좀 특출나고 뛰어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언어 지능이 빵이야, 아 나는 논리 수학 지능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도 뭐 수포자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아들도 보니까 수학을 포기한다. 근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 아주 베이스가 되는 것들, 아주 어떻게 근본적인 것들은 가지고는 태어나요. 근데 사람이 어디에 흥미가 있고 어디를 더 개발하고 싶고 여기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좀 달라지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뭐 다 100점을 맞고 이런 친구들도 얘기를 해보면 어떤 쪽에서는 좀 자신이 있고 어떤 쪽에서는 자신이 없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이런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더 개발하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원래 타고나게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암기력이 좋아요. 특히 암기력,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암기력이 좋다. 그럼 암기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서 확장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한 20% 정도는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데 80% 정도는 타고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몇 마디 얘기만 들어도 남의 얘기를 잘 기억하고, 뭐 책을 몇 자 봐도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한 번만 봐도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책을 10번, 20번을 봐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무조건 노력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차이들도 보면 가지고 태어나는 거 있지만 좀 약간의 개인차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지능은 이제 첫 번째로, 사람들, 언어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묻는 질문을 많이 하고요.
어휘력이 좋고 뭐 다른 나라 말 또는 뭐 사투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쉽게 배웁니다. 남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미국 코미디에 많이 나오는 건데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뭐 비슷한 말, 동음, 이의어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이런 것도 이 사람들 굉장히 뛰어납니다. 개그맨 같은 사람들도 이런 언어 지능이 상당히 뛰어나죠. 순발력도 있고. 그리고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어 지능의 범위는 좀 넓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직업군으로는 작가나 방송인이나 뭐 기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외교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 뭐 개그맨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아나운서나 시인 이런 사람들이 뭐 읽고 쓰고 말하는 직업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어 지능이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은 이런 특징과 이런 직업군을 대부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후천적으로도 또 이런 언어적 지능이 또 강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가운데 있는데 김영하 작가님, 이제 김영하 작가님을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유재석 씨 저도 좋아하고 유재석 씨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TV에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이제 스탠딩 코미디 이런 걸로 되게 좋아했던 김재동 씨 이런 사람들이 언어 지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논리 수학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하고 이제 거꾸로 가고 있죠. 논리 수학 지능은 보통은 이제 엔지니어나 수학자나 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법조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법조인이라고 얘기하면 뭐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언어적 지능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지능이 상당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요구되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게임을 즐긴다 이거는 뭐 그냥 게임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이제 게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논리라는 게 있어요. 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하고 끝은 어떻게 된다가 게임에선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들, 그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이나 방법들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물의 작용이나 운동 원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기록을 내고 내가 어떻게 더 빨리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고 운동력을 키우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똑같이 자전거를 타도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자전거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까? 이 자전거를 분해하면 뭐 어떻게 될까? 이 분해해서 다시 조립할 때는 어떤 걸 중점으로 두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돈을 만지는 사람들, 뭐 회계나 세무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논리 수학 지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룰을 기본으로 규칙을 기본으로 법을 기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쪽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논리 수학 지능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옛날에 많이 if 배우죠. if 만약에 가정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상황인데 그 상황 말고 또 다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를 가정하면서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물을 모으고 분류하는 거를 또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분석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죠. 제가 아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가장 앞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석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 뭐 과학자, 뭐 수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로직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지능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찾아보면,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쓰고 있지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은 이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장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 의장에서도 물러났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환경 운동가이기도 한 이제 빌 게이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브 호킹 박사, 우리가 보통 블랙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스티브 호킹 박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음악지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음악지능은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알 텐데, 이제 뭐 리듬이라든지 박자,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뭐 이렇게 이쪽에 특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연 연출이나 음반 제작, 가수 이런 사람들을 이쪽에 지능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내놓은 사람이 BTS를 보여드린 사람이 BTS를 만든 방시혁 대표죠. 예.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JYP입니다. 예,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죠. 그 다음에 이제 조수미 선생님, 조수미 성악가를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이건 뭐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신체 운동지능이죠. 신체 운동지능도 음악지능처럼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신체 균형 감각이 좋고 신체 리듬이 좋아요. 신체 리듬이 좋고, 그리고 공이라든지 공놀이 잘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아닙니다만 제 친구 중에도 공으로 하는 건 다 잘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골프까지 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조절하고 쉽게 적응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저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뭐 정비사라든지 카레이서, 파일럿 이런 사람들도 이제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도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제가 설명 뭐 깊이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뭐 박지성이라든지 김연아라든지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한 찰리 채플린 뭐 이런 사람들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뭐 박세리라든지 박찬호라든지, 요즘에는 뭐 박찬호보단 유현진이죠. 유현진. 예,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 선수들 우리가 떠올리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공간지각 지능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그 미술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긴밀하죠. 그 관련성이 높아요. 여기에는 조각가나 항해사나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패션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 뭐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여러분이 쉽게 이거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쪽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보통 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시로 제가 이제 식객이라는 만화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뭐 허영만 만화가님이 그린 거를 저는 거의 집에 거의 다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 작품은 갖고 있다가 좀 많이 이사 오면서 버렸는데, 뭐 지금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 기사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근데 뭐 커피 한잔 할까요? 이런 만화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서양 만화가로는 월트 디즈니, 여러분도 월트 디즈니 만화 엄청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냥 회사 이름인 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가우디입니다. 가우디. 예, 가우디. 밑에는 이제 성파밀리의 성당을 제가 보여준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간 친화 능력이에요. 인간 친화 능력은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해주고 감정이입도 잘 하고요. 그리고 뭐 리더십도 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담 잘 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뭐 사회학자나 정치가나 카운슬러나, 요즘에는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황폐화되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코로나도 있지만 이전에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 자살이라는 거는 사실 뭐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인간 친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파도 하고 카운셀링도 하고 이러면서 좀 정신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인간 친화 능력이 좋은 사람은 일단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저희 주변에 좀 두면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중에도 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인간 친화력이 높은 사람은 에이브러햄 링컨이죠.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예전 이제 대통령이죠. 이제 뭐 노예 해방이라는 얘기로 굉장히 대표되는 사람인데 에이브러햄 링컨이 있고, 그 다음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 여러분 뭐 간디에 대해서는 예전에 위인전도 어릴 때 많이 봤을 거고요. 이제 요즘에는 저도 그렇긴 한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책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읽으라고 해서 동화책도 많이 보고 그러죠. 동화책 한 권에서 봤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간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에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긴 한데 우리가 간디나 뭐 공자나 마더 테레사나 이런 분들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스러운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고 정신적으로 완성된 사람 해서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못하고 어렵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뭐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 선한 마음을 갖고 남에게 접근하지 않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성찰 능력이 높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신학자라든지 심리학자라든지 뭐 발명가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심차게 일을 하고요. 특정 활동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이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진 않아요. 네, 저도 많은 사람들 이제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남이 평가하는 자신과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50, 60대에서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자기 성찰 능력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군에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강약점,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 뭐 내가 만약에 한계치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자연 능력인데요. 자연 능력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제가 얘기를 빼먹었네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앞에 맨 처음에 시가를 잡고 있는 분이 프로이드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정신 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 의사이기도 한 프로이드고요. 두 번째는 성철스님 사진입니다. 성철스님. 성철스님은 지금은 작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어록과 작품을 남기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깨달음을 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는 왼쪽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제 날개라는 작품으로 대표되는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분이고, 오른쪽은 여러분도 영화를 봤을 것 같은데 이제 강하늘 씨가 연기를 했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이에요. 이제 별에는 밤, 그 윤동주 시인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자기에 대해서 성찰한 것들을 글로 남기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이 또 이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몸소 잘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 능력을 볼 거예요. 자연지능이라고 이제 자연지능을 볼 건데, 이 자연지능은 이것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제가 보기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좀 주관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애초에 동물을 저는 식물은 괜찮은데 동물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릴 때의 어떤 경험으로 계속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자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자연 친화력이 높은 사람들은 새나 꽃, 나무, 그러니까 동식물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논리 수학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전거를 타더라도 자전거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했죠. 이 자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냥 저희가 지나가다가 나무나 풀을 보고 비 오는 날 달팽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쟤는 어떻게 움직일까? 쟤는 뭘 먹을까? 저 풀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런 것들의 습성이라든지 생리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자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그럽다고 하는 것들 있죠. 곤충이나 파충류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유일하게 그 식물이 아닌 동물이죠, 동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저희 집에 달팽이를 키워요. 달팽이를 딸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예전에 저희 딸이 이제 그런 방과 후 과학교실 같은 데서 데리고 온 애를 지금까지 저희가 키우고 있는데, 한참 키운 것 같아요. 그 달팽이 수명이 저도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게 만지고 밥을 주고 하는 게 저희 집 달팽이입니다. 제가 동물은 손도 안 대는데, 이제 딸 때문에 하는 거죠. 딸이 많이 도와달라고 하고 아빠 뭐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아주 즐겁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자연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런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좀 핫한 분들 뭐한데, 이제 맨 왼쪽하고 오른쪽은 그 맨 왼쪽은 여러분이 사진 볼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이 예전에 한 번쯤은 읽어봤던 파브르 권충기를 쓰신 파브르입니다. 예, 파브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구암 허준 선생이에요. 예, 뭐 우리나라의 명의로 불리기도 하고, 이제 약초나 이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천연 재료로 자연스럽게 치료하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신 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허준 선생님이고, 가운데는 강영욱 그 조련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나쁜 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저는 이분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거의 없는데 가끔 이렇게 TV에서 볼 때마다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약간 동물 커뮤니케이터처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 정도가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연지능을 검사할 수 있는 시트를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사신문항입니다. 사신문항인데 오늘 과제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시트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요. 내가 어떤 점이 뛰어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트는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총
이렇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0문제입니다. 10문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보면 내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솔직하게 1점에서 5점까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5점 주고요. 나는 잘 못하겠다. 글도 잘 못 쓰고 짜임새 있게 구성도 잘 못한다 라면은 뭐 1, 2점 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잘 모르겠는 거는 뭐 중간 정도 된다면 보통을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검사를 40문제를 다 하고 나면 24페이지에 보시면 각 문항별로 점수를 밑에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1번, 9번, 17번, 25, 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리 인식은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한번 풀어보고 이 각각 문항의 점수를 이 밑에 칸에다가 쓰세요. 뭐 1점에서 5점까지가 되겠죠. 다 쓴 다음에 요 색깔별로 세로 항목, 언어, 논리수학, 공간지각, 신체운동, 음악, 인간친화, 자기성찰, 자연 이렇게를 합계를 내보세요. 합계를 내보면 어느 거는 점수가 좀 높고 어느 거는 좀 점수가 낮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25페이지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첫 번째는 8개 중에 점수가 높은 거 1, 2, 3등인 거 강점 지능을 한번 뭔지 적어보세요. 이거 그냥 지능 이름만 적으면 돼요. 제가 뭐 언어랑 인간친화랑 논리 수리 능력, 논리 수학 능력이 뛰어나다라면 그 세 가지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이에요. 제가 뭐 음악이나 뭐 신체 운동이나 자연이나 이런 부분이 낮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그냥 작성을 하시면 돼요. 명칭은. 이 작성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뭐가 강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뭐 약점도 강점도 양쪽 다 적으라고는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주로 검사를 하고 보려는 거는 내가 어떤 쪽을 좀 강점을 갖고 있나 라는 부분들을 자기가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강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내 강점. 남이 뭐 야 너 이거 잘해, 너 이거 뛰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강점 갖고 있어, 이런 강점 갖고 있어라고 자기가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도 쓰고 뭐 이런 취업을 하려면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어느 회사나 어디서나 자기 강점을 쓰게 돼 있어요. 뭐 장점이든 강점이든 너 뭐 잘해, 너 특기 뭐야, 네가 자신 있게 네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 쓰게 돼 있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지도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게 너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 내가 뭐 말을 잘하는지 글을 잘 쓰는지 내가 춤을 잘 추는지 뭐 노래를 잘 부르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뭐 남들보다 어디가 뛰어난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난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죠. 도대체 뭐 나는 왜 사나? 나는 뭘 잘하나? 난 잘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나? 뭐 이런 생각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한번 다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강점이 있고 나는 뭘 잘하고 좀 그리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뭐 세 가지 이상도 좋은데 자기가 강점을 가진 부분들을 한번 다 확인을 해보고 자기가 어떤 점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자신의 진로를 대학에서는 사실 고등학교 올 때까지는 내가 뭘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 자녀들도 보면 제 자녀들은 둘 다 어느 정도 자기 꿈을 정한 사람들인데 제 자녀들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가 좋지, 뭐를 잘하지, 뭐가 나한테 맞지, 뭐 이런 얘기들을 잘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대학에 와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나라의 구조상 직업이라는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찾아가야 돼요. 근데 대학 와서도 계속 '나 뭐 할까, 뭐 할까.' 고민하다 보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뒤로 더 헤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 보라고 제가 이런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진단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